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4장의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특성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제 이 4장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얘기했던 니은자 그림, 니은자 그림.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컨티뉴어스, 라인, 하이브리드, 배치, 잡쇼, 프로젝트. 그래서 공정의 공정 6개, 공정 6개의 특징을 정리하는 거. 이 6개의 특징을 잘 정리한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6개의 특징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아마 5개지만 나왔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이브리드 프로세스에 대한 특징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죠? 이게 하이브리드, 이렇게. 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특징을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한 것을 우리 잘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 이 각각의 공정의 특징을 뭐하고 연결해야 되냐? 얘를 시장에서의 수요 특성,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상품 특성으로 결정한다. 자, 이렇게 공정의 유형을. 그래서 이러한 공정의 유형을 이 상품 특성하고 연결하는 거를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고 특성을 이제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프로젝트, 뭐 배치,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여기서 말하는 대량 생산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라인이고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극단적 대량 생산, 컨티뉴어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이 시스템의 특징을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둔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표준화의 특성으로 상품 표준화의 특성, 생산량의 규모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 공정이 가장 소량이고 극단적 주문용 프로세스, 극단적인 주문용 프로세스 프로젝트. 그다음에 여기는 연속 공정.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갈수록 차이점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 특성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수생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표준품, 그죠? 표준품. 여기는 거의 극단적 맞춤형 주문형 형태. 이렇게. 일반적으로 배치 생산이라는 거 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치하고 그다음에 잡숍하고 오버랩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버랩, 그죠? 이렇게 오버랩 돼 있는 형태.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량의 주문형 프로세스의 특징인데 홀류 생산이 가능한 게 배치 섞여서 이게 그다음에 대량 생산 일반적인 저기 중용 프로세스 대량 생산 방법 라인 프로세스 조립 공정이죠 조립 공정 이제 조립 공정이에요 여기가 조립 공정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이게 헨리포드가 제시했던 이동 조립법 여기 대량 생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BEP 문제. 이게 BEP 별표, BEP 공정설택에서 BEP 별표. 자, 이렇게. BEP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됐고. 그래서 뭐,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어, 우리 요걸 갖고 이제 한번 BEP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이제 화이트보드를 공유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지금 우리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래서 손익분기점 수량 분석. 그래서 BP, 이 수량 분석하는 거에 대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치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는 라인 합시다. 라인 쫙 해서 여기는 이제 고정 비용 쫙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단위당 단위당 변동 비용 쫙 해서 변동 비용 그래서 고정 비용과 단위당 변동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 요거 갖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배치는 예를 들면 배치는 고정 비용이 음, 한 10만 원 든다고 합시다, 우리. 10만 원 들 때. 단위당 변동 비용은 얘는 500원. 하이브리드 프로세스는 공정이 대량 생산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공정 특유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는 38만 원. 38만 원. 대량 생산하고 같은 방법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 330원. 그 다음에 대량으로 만드는 전통적인 라인 프로세스는 이게 42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360원. 자, 이렇게. 그러면 배치는 10만 원에 500원, 38만에 요 20만 원 합시다. 20만 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20만 원에 500원, 그 다음에 380에 330원, 42만 원에 360원. 자, 이렇게 됐을 때, 총 비용 Y는 요를 우리 A, B, C라고 한다면, YA는 어떻게 됩니까? YA는 500X. 단위당 변동이니까 기울기가 되겠네요. 500X 더하기 20만. 절편이에요. 이렇게 20만. 이렇게 될 것이고. 20만. 여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YB라고 하고 YB는 어떻게 돼? 330X에다가 여기는 38만 쪽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YB. 그다음에 YC는 360X에다가 어떻게 돼요? 42만. 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된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의 수요가 예를 들면 임의로 그냥 막 제가 지금 막 작성하는 겁니다. 시장의 수요가 30만 개의 시장의 수요가 발생한다면 30만 개의 수요가 발생한다면 세 개의 공정 시스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라고 해가지고 X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X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짝 있으면 20만, 20만, 그 다음에 38만, 38만,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42만. 자, 이렇게 됐을 때, 20만 원에, 20에서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500이니까 가장 높네요. 가장 높네요. 그죠? 높고, 그 다음에 330, 그 다음이 높은 게 이제 기울기가 높은 게 360이네요. 360.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360. 그 다음에 38은 이제 어떻게 되냐? 38만이 지나는 게 요게 YC, 요게 YA. 그 다음에 38만 지나가는 게 예를 들면 38만이 330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렇게 임의로 막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이렇게 그래서 시장에서의 디맨드가 30만일 때 어떤 게 좋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총 비용 YA는
총 비용이에요. 500 곱하기 30만 더하기 20만. 요게, 요게 YA의 총 비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YB는 어떻게 되냐. 330 곱하기 요걸 여기 X를 여기 X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니까 똑같이 30만 더하기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38만 자 이렇게 될 거고 YC는 360 곱하기 30만 더하기 이렇게 된다. 이게 그래서 총 비용을 이제 쫙 구하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특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특성이 이제 총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주로 실수하는 거에 대한 것도 하나 봅시다. 세 개 금액이 나오면 이 세 개 나온 것 중에 큰 값을 잡아야 돼요. 작은 값을 잡아야 돼요. 답으로. 이게. 음. 똑같이 시장의 수요 30만 개를 처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똑같은 30만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큰 게 아니라 작은 값이죠. 작은 값. 작은 값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30만 개 만드는데 비용이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30만 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큰 값을 고르면 어떻게 돼요? 30만 개 만드는데 굳이 가장 비싼 방법을 쓴다는 얘기죠. 그죠? 세 개 중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 그래서 BEP는요. 이렇게 공정을 설계할 때 공정의 이러한 특성을 고르는 데도 문제를 쓰이지만 이 BEP 문제는 시장에서의 수요 특성도 시장에서의 수요가 나타날 때 예를 들면 A도시, B도시, C도시에 내가 공장을 설립할 거예요. 공장을 설립하는데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제시한 다음에 시장의 수요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주어지고 이 수요를 모두 처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입지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BEP하고 똑같은 방법에서 입지를 고르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입지 결정 문제, 공정 선택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말만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BEP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강의 자료로 가서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이거 이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이것들을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차트 공정 내에서 이제 설계 프로세스 공정에서 공정의 시스템의 특징을 이제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작업, 이동, 검사, 지연, 저장이라고 하는 요 밑에 부분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되냐 실제로 공정 흐름도표를 작성하면 실제로 일한 시간은 몇 분이 돼요. 여기 까만색이 실제로 일한 시간이고 이것들은 비부가가치 활동을 한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이동하고 대기하고 저장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 6시간 중에 뭐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몇 분 일했어. 그럼 요 까만색 시간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체 공정 설계할 때 공정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론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고, 우리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4장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선택에 대한 문제죠. 프로세스 선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1장 흐름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연속 그다음에 조립 라인이라고 하잖아 라인 조립 라인 연속 프로세스 조립 라인 이런 형태로 네, 그래서 조립 컨티뉴어스 라인 그다음에 배치 그다음에 잡숍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네요. 얘하고 얘는 같이 묶어 가지고 단속으로 묶었죠. 그죠? 얘는 연속인 측면이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재고 생산 프로세스, 주문 생산 프로세스, 주문 조립 생산 프로세스 이렇게 그래서 주문 충족의 유형에 따른 분류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제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제조 전략.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그리면 continuous line, high continuous line, 하이브리드, 배치, 잡쇼, 프로젝트 이렇게 잡고 나오면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쭉 해면 재고 생산 방법이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게 재고죠, 재고.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MTS 그죠? MTS make to stock 해서 내가 make to stock 그래서 MTS 큰 재고 덩어리를 움직이는 거 요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 MTS가 되고 그 다음에 주문 생산 프로세스는 바로 뭐예요? 이게 주문 생산 프로세스가 여기에 이거 세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개 다가 이게 주문 생산 프로세스예요. 거의 주문 생산. 그래서 얘가 이게 요 배치가 좀 애매하죠. 요걸 좀 더 여러분들 제가 큰 화면에다가 좀 한번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한번 써볼게요. Continuous line, 하이브리드, 배치, 그 다음에 잡숍,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여섯 개가 나왔잖아요. 우리 재고 생산하는 거 MTS 이게 그 다음에 주문 주문 생산 프로세스 이 원래 배치가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에요. 배치 그 다음에 잡숍 이게 반쯤 걸쳐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잡쇼.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주문형 프로세스인데 얘는 다양한 홀류 생산이 몇 가지 소량으로 홀류 생산이 가능한 거고 얘는 그것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게 이러한 규모적 특성의 차이가 많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주로 주문형 프로세스고 그래서 우리 홀류 생산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주문형 프로세스가 활용되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해서 아까 세 개는 제가 크게 그냥 주문형 형태로 묶은 건데 주문으로 들어오는 거 주문으로 보면 이쪽에 있는 거 여기는 대량 생산 얘가 MTS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MTO 물건을 만드는데 make to order가 되겠죠 오더 이게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오더에 의해서 메이킹하는 형태. 오더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만드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그다음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했어요. 그죠? 요게. 그래서 여기가 make to order 이렇게 주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문 조립 생산 프로세스. 주문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여기는 assemble 그래서 어셈블 투 오더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ATO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ATO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주문이 들어와야 돼. 여기는 요거하고 여기 차이는 주문이 들어와야 생산이 되는데 얘는 몇 가지가 준비가 김밥 만들 때 깡통에다가 우리 통에다가 어떻게 돼? 단무지하고 쫙 다 주문해 놓고 주문하고 있다가 오더가 딱 들어오면 얘 조립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어셈블 투 오더 형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량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고 소량으로 만드는 거 몇 개씩 이렇게 소량으로 만드는 거 이건 배치배죠 배치 이게 그래서 김밥집 같은 데 있잖아요 김밥집 김밥 우리 주변에서 보면 깡통에 이렇게 단무지 지단 햄 시금치 당근 다 이렇게 주문해 놨다가 주문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밥을
한 공기 빼가지고 김에다가 쭉 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부품 조립하는 게 그게 바로 배치 방식이에요. 그죠? 배치 방식. 소량으로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 주로 이제 가전제품, 가전제품. 그다음에 어, 여기는 고객화가 반응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대량 고객화가 가능한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기능적 특성이 들어가고 빼지고 하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는 그러한 어떤 제한된 고객화라고 하는 대량 고객화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 그다음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공정이 바로 어떻게 돼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재고 생산 다시 한번 우리 이 프로세스를 한번 쫙 해서 자, 가면 대량 생산 MTS 그다음에 Assemble to Order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Make to Make to Order 그래서 MTS, ATO, MTO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를 다시 하면 Continuous Line 여기 하이브리드 배치 그다음에 잡쇼 프로젝트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를 쭉 나눠가지고 대량 생산 방법. 여기는 어떻게 돼요? 소량의 주문용 프로세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특징에 대한 것들은 다 설명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우리 이제 화면을 다시 한번 강의 자료를 돌아가서. 그래서 제품 흐름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뭐 컨티뉴어스 뭐 이런 충족되는 거 있고, 요 주문 충족 유형에 따른 분류가 바로 뭐예요? 제조 전략이죠. 제조 물건 만드는 전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속 프로세스는 우리나라 저기 상품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상품의 특성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상품의 특성. 컨티뉴러스 공정은 우리 뭐라 그랬죠? 플랜트 산업이라고 했고 석유화학 제품.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설탕. 그다음에 맥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같은 거.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도 컨티뉴러스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포철에 어떻게 돼요? 철강류의 제품. 고로에다가 샘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로 작업을 하는 이 철강 산업도 어떻게 된다? 컨티뉴러스 공정에 해당된다. 철강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가 조립 라인 프로세스는 어셈블 라인인데 어셈블 라인이에요. 일반적인 조립 라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에서 라인으로 쭉 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 라인 프로세스, 그죠? 라인 프로세스. 조립 라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일자가 쭉 이렇게 돼가지고 조립 라인 프로세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는 라인 프로세스에 해당되잖아요, 여러분들. 라인 프로세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로 어때요? 이게 제품별 배치에 가장 특화되어져 있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제품별 배치. 그래서 우리 이런 싱글 모델 라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싱글 모델 라인. 이게 싱글 모델 라인.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조립 라인은 제품별 설비 배치, 즉 제품별 설비 배치에 대한 특징이 있고 주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자동차, 냉장고, 컴퓨터 이런 것들 일반적인 제품들은 대량 생산으로 만드는 거. 이게 근데 여러분들 고객화가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옵션으로 몇 가지를 선택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홀류 생산이 하는 경우에는 얘가 바로 뭐예요? 이게 하이브리드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조립 라인 프로세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대량 생산에 대한 우리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여기 다섯 가지가 있죠. 컨티뉴어스 그다음에 여기가 라인 프로세스 그다음에 바로 배치 나왔는데 우리 그 사이에 대량이지만 대량 고객화가 가능한 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여기 자꾸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들어왔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컨티뉴어스 라인. 자, 우리 책에서 말하는 조립 라인 프로세스 이 라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ssemble to order. 자,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하고 이거 이게 왜 펜이 안 써지냐? 오호.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 이 어, 공정 프로세스 공정 제품을 만드는 공정의 6가지 공정의 이 특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아까 우리가 제시했던 MTS 요게 이제 재고 갖고 재고 갖고 하는 그러한 방법인 거고 그다음에 어셈블에 관련된 재고 생산 프로세스는 재고 갖고 이제 만드는 방법인 거고 여기는 주문 조립 생산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셈블 투 오더니까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해서 이제 여기 조립하는데 오더가 주문이 들어와야지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조립하는 그런 형태에서 여기가 ATO가 되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가 어, 하이브리드하고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이브리드는 어, 대량 생산 방법인 거고 여기 있는 배치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소량 음, 거의 주문형 프로세스에 가까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고 그다음에 이제 MTO가 되겠죠. MTO. 요게 지금 제조 전략입니다. 제조 전략. 재고 생 재고 생산 재고 생산 방법, 재고 생산 전략. 그다음에 요게 바로 주문 조립 전략. 주문 조립으로 생산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문 생산이죠. MTO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바로 뭐냐면은 잡숍이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렇게 어, 이런 형태의 특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여섯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뭐 다양한 뭐 배치 프로세스 뭐 막 이런 것들 쭉쭉쭉쭉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리를 머릿속에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뭐 5가지 프로세스의 특징 요약했는데 제가 하이브리드까지 지금 여러분들 이 하이브리드란 이 프로세스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어떤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린입니다. 린. 린. 또 도요다의 프로덕션 시스템. 이게 이런 형태. 그다음에 우리 또 앞에서 배웠던 생산 시스템 있죠. 모듈러 생산 방법. 요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같은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다 어떻게 되냐? 같은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프로세스에 대한 특징, 하이브리드까지 여섯 개 반드시 원리 숙지한다. 이거 시험이 출제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것들 한번 쭉 넘어가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은 거의 다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략 이제 우리 책에나 우리 이제 집중화 생산, 공장 집중화 쫙 이렇게 했는데 이 공장 집중화에 관련된 것들은 머릿속에 반드시 알아준다. 이게 공장 집중화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 어, 위켐 스키너가 제시했던 이제 집중화 공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드 팩토리, 즉 공장 집중화가 아니라 집중화된 공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책에 나와 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가정용 에어컨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가정용 에어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정용 에어컨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어, 산업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을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하면서 어떻게 되냐. 요 공정에다가 추가로 홀류 생산 같은 것들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어컨 공정 내에서 가정용 생산 공정에 어, 산업용 에어컨을 같이 만들면서 이제 홀류 생산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인데 이렇게 만드니까 생산 속도가 나지 않고 어떻게 되더라. 도리어 굉장히 시스템의 속도가 나지 않고 느려지고 병목 현상이 나고 다양한 공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이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했냐면 A라는 공장이 있으면 A라는 공장 안에 가정용 생산 프로세스 쫙 구분하는 거야, 완전히. 그 다음에 산업용 이, 이 에어컨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공간도 분리하고 프로세스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홀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구분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 내에 또 공장, 공장 내에 또 공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구조냐면 네스티드예요. 네스티드가 중첩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스티드. 이렇게 중첩, 꽈리 틀듯이 이렇게 중첩돼 가지고 어 안에 또 안에 또 안에 이렇게 중첩되는 형태의 구조. 그래서 이제 이게 네스티드 구조인데 이러한 중첩되는 구조의 이러한 특성처럼 회사 안에 공장 안에 또 공장, 공장 안에 또 공장.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명확하게 이러한 특징을 구분해 놓는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그 특징이 이제 바로 포커스드 팩토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장 집중화의 개념 같은 것들도 잘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집중화 생산, 뭐 공장 집중화 이런 것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한 번씩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량 고객화, 쭉 대량 고객화. 여러분 대량 고객화가 어떤 거예요? 하이브리드 프로세스 얘기하는 겁니다. 대량 고객화. 대량 고객화를 또 뭐라 그랬죠, 제가? 제한된 고객화. 제한된 고객화. 그래서 대량 고객화를 나타내는 말들이 너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량 고객화의 개념은 어떻다? 창조적 모방 이런 말하고 되게 유사한 말이다. 그래서 대량 고객화는 별표 대량 고객화, 수익적 통합. 그래서 전방하고 후방 통합하는 것들 이것도 설명 다 했습니다. 전방하고 후방 통합하는 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후방 통합할 경우에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수익적 통합에 대한 의사결정의 고려 요인 요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하니까 수익적 통합 볼게요, 여러분.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요게 어, 수익적 통합의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경직성 검토예요. 통합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야 효과에 대한 것들을 먼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전방과 후방이 통합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업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어,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일종의 기업의 지배 구조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논의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이 특성을 잘 운영하고 있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현대자동차의 이점이 바로 이제 이러한 어, 전후방 통합을 했던 이러한 이점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경직성에 대한 검토 같은 것들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후방 통합을 한다는 거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방에서의 이러한 공급에 대한 후방에서 자재 또는 완제품 또는 뭐 중간 단위의 제공품 이런 것들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공급 기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전방 통합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겠죠. 시장 수요를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거나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전방을 통합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하자. 어, 수익적 통합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요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프로세스 최근에는 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환경적인 측면의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프로세스 안에서 생산 공정에서 오염 물질 같은 거 배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줄인다든지 생산 공정에서 이제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전과정 평가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생산 공정의 전 과정을 평가해서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 이제 공정 내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런 저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쓰는 생활가구 있죠. 이게 그래서 유해 물질 같은 것들을 배출하는 이러한 가정용 가구가 때문에 아이들이 막 아토피 같은 거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C1, C2, C3, C4 해가지고 이제 이 등급제로 구분해가지고 유해 물질이 배출하지 않게 하는 아동용 가구 이런 것들은 생산 공정에서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자재가 좋아야지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은 거죠. 과정이 나쁜데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좋은 과정을 쓰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공정 내에서 오염물질 사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정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얼마 이제 있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공정 내에서 그린 라벨링 제도 있죠. 라벨링, 그린 라벨링.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린 라벨링이 주로 이제 어느 쪽에서 많이 쓰이냐면 식자재 쪽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린 라벨링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환경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햇습이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 우리가 이 정과정 평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가지고 이제 이 활용을 하는데 그린 라벨링 제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산품에도 이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점차 이제 어때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이그
내구재 상품에 이제 이 그린 라벨링 같은 제도가 이제 도입될 가능성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 재활용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된다. 예. 그래서 프로세스를 그 생산내에서 이제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객까지 연결되는 이렇게 형태로 가면서 고객이 생산하고 판매해서 유통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오는 것도 있죠, 이게. 어. 그래서 역으로 오는 리버스 SCM이라고 하는데 이 리버스 SCM은 시장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역물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물류 같은 것들은 이제 시장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린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어 폐가전제품이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제품들을 이제 수거하는 거예요. 제조사가 수거해가지고 이제 쓸 부분과 쓰지 못할 부분들을 이제 재생 부품으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형태.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예전에는 HP에서 이렇게 수거된 PC의 부품들을 활용해 가지고 재제조 이게 재활용 이제 이것들을 재제조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다가 이렇게 우리 요거는 친환경 그러니까 재생 부품이죠. 재생 부품을 사용한 이러한 제품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15% 20%씩 이렇게 가격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판매가 됩니다. 당연히 자동차나 이런 데서도 어, 기존의 중고 상품들을 어떻게 돼요? 재생해 가지고 상품화 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형태 우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저기 PC용 부품들을 세척을 하고 깨끗하게 관리해가지고 제품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자동차 부품도 있고 이게 그다음에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서 이 중고부품을 이제 재활용하거나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사장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5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5장은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우리 6장에 7장에 이제 우리 수혜 측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7장에서 수혜 측에 관련된 것들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우리 7장의 수혜 측 7장에 7장 7장 수혜 측 이 7장의 수요 예측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여기는 저기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러 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부를 좀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수요의 구성 요소. 이 수요의 구성 요소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던, 우리 책에는 수요의 패턴 뭐 이런 거잖아. 이렇게 수요의 패턴 뭐 이런 거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착해서. 평균, 자, 체계적으로 증가하거나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거, 추세, 평균 추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복되는데 1차년, 반복되는데 요거 2차년, 요길 때 특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죠? 요 안에 이 기간이, 요 기간이 다르다 그랬죠? 기간이. 그죠? 기간이. 보통 어떻게 돼요?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뭐, 반기, 뭐 기껏 해봐야 반기, 이렇게 이런 형태로. 특정한 형태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수요의 증가나 감소의 어떤 특정한 패턴. 요거 뭐라고 하냐면 제가 계절이라고 했어요, 계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어떻게 돼요? 업다운, 업다운 되는데 여기서 이게 보세요. 1년 이상, 1년 이상의 장기 시간이 여기는 일, 주, 월, 그 다음에 분기, 그 다음에 반기, 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계절성에 대한 특성 같은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데 주로 계절성은 어떻게 돼? 이렇게 6개월 이하의 짧은 기간이 주로 많이 활용되더라. 그다음에 여기 주기적 요소, 주기. 사이클, 주기적 특성은 이 X축의 시간이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경우가 많다. 이게 그래서 수의 구성 요소에 관련된 것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반드시 숙지한다. 우리 이걸 배우는 거다. 그죠? 이걸 배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쭉 넘겨서 이제 우리 예측에 대한 수요 예측의 프레임워크를 한번 쫙 그려볼까요? 수요 예측의 프레임워크 쫙 해서 정성적 예측 기법, 그다음에 정량적 예측 기법. 이렇게 우리 정성적 예측 기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경영진 의견법. 수업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서 했죠. 그다음에 영업진 의견법. 이게 세 번째 이제 고객 조사, 고객한테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FGI도 있고 네 번째 전문가 평가법이 있다 그랬죠. 이게 뭐죠?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 델파이법 이게 델포이 신전에서 다섯 번째 어때요? 역사적 유축법 뭐 패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패널 조사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패널 조사법이 요 FGI하고 많이 이제 겹치는 내용이죠. 이 다섯 가지 이 머릿속에다 잘 이해하면 된다. 정량적인 예측 기법 봅시다. 정량적인 예측 기법은 시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시계열 예측 기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인과관계 예측이 있죠. 인과관계 예측 이렇게 그래서 수 예측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 꼭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파트예요. 예, 그래서 시계열 예측 기법은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무빙 에버리지 MA 근데 어떻게 돼요? 심플 무빙 에버리 단순 이동 평균법 요거하고 연결된 게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이렇게 그죠? 예. 첫 예측치는 어떻게 된다고 예측 기본 N기 이동평균법, N기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기가 예측값이죠. 이제 요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동평균법 설명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똑같이 시계열 예측기법인데 시간의 연속성을 활용한 즉 가까운 과거와 먼 과거가 있을 때 시간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시간에 쭉 연결된 상태에서 시간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시계열 예측기법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서 하나가 지수평활법. 지수평활법. 이동평균법인데 어떤 거예요?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에서 이 지수평활법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발전된 가중 이동평균법. 발전된 가중 이동평균법. 가중 이동평균법. 요거 발전된 가중 이동평균법이라는 거 분명히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수평활법에 관련된 것들 요거 잘 써야 되는데 요거 잘 머릿속에 숙지한다 요거. 그래서 우리 이 지수평활법 왜 지수평활법이라고 했죠? 꼬리에 꼬리를 매는 축차대입이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지수평활법에 대한 그거 요건 한번 해봅시다. F의 t 플러스 1기간은요. F 플러스 t 플러스 1기간은요. 이게 F의 t 플러스 1기간은 주고
F의 t 플러스 1기간을 한번 우리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파 평화의 상수 알파 곱하기 어떻게 되냐? 액추얼 디맨드인데 t 플러스 1이니까 t 기간 그죠? 요거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f의 ft죠 ft가 되겠네요. 앞에 바로 앞에 우리는 바로 앞에 딱 두 가지 정보만 이용한다. 그죠? 이렇게 요거 t 요 ft를 이제 우리 알파가 0.3이라고 한다면 알파가 0.3이라고 한다면 이제 알파가 0.3이라고 한다면 f의 t 플러스 1은 0.3 곱하기 전기의 실제값 더하기 0.7 곱하기 어떻게 돼요? f의 t인데 이 f의 t를 뭐로 바꿀 거냐? 요 식으로 똑같이 바꿀 수 있죠. f의 t로 하면 어떻게 돼요? 0.3 곱하기 어떻게 돼요? 액추얼 디맨드 실제 t의 바로 앞이니까 t-1 플러스 0.7에 f의 t-1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을 어떻게 돼요?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0.3에 액추얼 디맨드 t의 마이너스 1 더하기 0.7에 f의 t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 그래서 요거를 다시 쭉 전개해서 어떻게 돼요? 요 식에 요걸 집어넣었으니까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곱해가지고 또 전개하고 f에다가 또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요 식을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면 되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t-2니까 얘가 t의 마이너스 2 여기도 ft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이게 변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앞에다가 또 0.7에 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차 대입, 꼬리에 꼬리를 연결하는 축차 대입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이거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딱 끊어가지고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 모양이요? 이렇게 해서 ft 플러스 1이니까 바로 앞에 기술 t 그 다음에 t의 마이너스 1, t의 마이너스 2, t의 마이너스 3, t의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수분포의 모양이네. 가까운 과거는 이만큼, 먼 과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0 근처로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과거는 많이, 먼 과거는 조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발전된 가중 이동 평균법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숙지한다. 그래서 우리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동 평균법에서 이동 평균법 즉 우리 SMA 그다음에 어떻게 WMA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심플 무빙 에버리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지수평화법, 이 지수평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에서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뭐래요? 알파와 N. N 값은 여기 이동평균의 기간이고, 알파하고 요거. 알파와 N의 특성을 비교 설명하시오. 요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요거. 요런 문제는 이제 시험에 거의 뭐 이거는 확정인 거죠. 그죠? 이런 문제는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균에 대한 것들 다 했네. 이제 평균. 두 번째, 우리 뭐 해야 되냐? 추세해야겠네. 추세. 체계적으로 증가하거나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거. 어떤 거죠? 우리 요 방법이 뭐가 있죠? 이게 추세. 를 조정한 지수평활법. 요거, 요거 시험 출제, 요거 반드시 우리 푼다. 요 예제는 반드시 푼다. 여기서 예측 기법으로 나오는 거 추세 조정 지수평활법 이거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추세에 관련된 것들은 이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세 번째 바로 뭐냐면 계절성, 계절성. 그래서 계절성에 대한 걸 뭐 하겠다? 승법 계절 모델, 승법 계절 모델. 가법을 쓰든다든지 이런 것들 저기 거의 많이 활용 안 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델이 뭐다? 승법 계절 모델이다. 승법 계절 모델. 우리 요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 엑셀 예제로 한번 우리 한번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됐고 이제 여기 쭉 내려와서 이제 다시 우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해서 인과관계는 다시 뭐로 구분돼요? 인과관계는 하나는 인과관계는 이제 여기 구분되는 게 인과관계는 바로 회귀에 있죠. 회귀 분석. 인과관계는 이제 회귀 분석을 분석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지금 머릿속에 숙지하면서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엑셀로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이제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해줬던 예제인데 뭐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어, 화면을 이렇게 좀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화면을 이제 일단 공유를 하고 이동평균법 우리 이런 거 한번 저기 해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초기 예측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초기 예측치는 초기 예측치는 당연히 지수평활법에서 초기 예측치는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얘기했고 이게 그래서 우리 초기 예측치가 구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초기 예측치가 구해지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기 예측치를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이 키보드가 또 안 먹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예측치는 이렇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알파도 초기에 측치니까 똑같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0.6도 마찬가지로 200 이렇게 초기의 측치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우리 이제 다시 해봅시다. 는 어떻게 돼요? 알파 0.2 이렇게 0.2 이렇게 이 알파가 이제 이렇게 써주면 이제 우리 수식을 입력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거 곱하기 어떻게 되냐 0.2 곱하기 바로 앞에 뭘 구할까요? 실제값 이거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0.8 곱하기 어떻게 돼요? 바로 앞뒤의 예측값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식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 식을 갖고 그대로 그냥 제가 쭉 이렇게 수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요게 마지막 거 볼까요? 식을 한번 이렇게 됐네요. 바로 앞에 거 두 개만 이용하니까 굉장히 쉽죠. 그죠? 우리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 우리는 0.5 곱하기 0.5 곱하기 바로 앞에 실제값 요거 더하기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0. 알파 0.5 곱하기 바로 앞에 곱하기 바로 앞에 예측값 이렇게 쭉 똑같이 이렇게 쭉 해서 쭉 끝. 됐네요. 그죠? 이게. 우리 0.6을 한번 해볼까요? 0.6. 여기도 마찬가지로, 는 어떻게 돼? 0.6 곱하기, 바로 앞에 실제값. 요거 더하기 0.4 곱하기, 바로 앞뒤에 예측값. 자, 이렇게, 는 다음에 쭉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예측의 정확도 한번 평가해 볼까요? 예측의 정확도. 예측의 정확도를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다 이제 제가 쭉 해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우리 오차를 한번 해볼까요?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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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해서 오차 1. 여기는 오차 2, 여기는 오차 3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오차는 어떻게 되냐는 해놓고 여기다가 첫 번째 예측지는 다 같으니까 두 번째부터 내가 볼게요. 내가 원래 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하자고 첫 번째도 다 포함시켜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여기다가 여기는 200이니까 0, 0, 0 다 오차. 어떤 게 다 좋은지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 해서 봤더니 200에 이게 200에 주소값 붙이고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빼기 제일 첫 번째 0.2 예측값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 이제 요거를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똑같이 여기 똑같이 초기값도 나왔으니까 200 여기도 200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예 보고 빼기 마찬가지로 우리 어떻게 돼요? 얘를 빼면 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도 쭉 했더니 어이고 오차가 0.6에서 되게 오차가 이제 제일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다시 여기도 똑같은 기간에서 이거 빼기 이제 이렇게 빼면 자 92 쭉 뺐더니 아이고야 이게 오차 세 번째 즉 알파가 0.6일 때 가장 오차가 작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특징이 어떠냐면 볼게요 제가 쭉 해서 예 빼기 이제 쫙 해서 보면 여기에 대한 것들은 쫙 이렇게 어이구야 이런 형태가 됐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어이구, 이거 아니네. 같은 행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요거 빼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거 빼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한번 전체 쭉 오차를 쫙 해서 비교하면, 치도크 제가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을 한번 내고 CFE 합, CFE 쫙 했더니 여기는 900.4, 여기는 쭉 해서 봤더니 209점, 여기가 이게 오차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오차가 세 번째가 이렇게 어, 알파 0.6짜리가 지금 오차가 지금 0 근처로 작게 나왔네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가 좋은 방법 같아요. 요게 그래서 여기 됐고 CFE가 이렇게 구해졌고 우리 여기서 그래서 우리 나는 알파 0.6짜리를 갖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거 갖고 그래서 이제 오차 있으니까 절대 오차를 한번 볼까요? 절대 오차 절대 오차를 나눈 다음에 즉 어떻게 돼요? 오차의 절대값을 주고 우리 요거 하면은 요걸 갖고 오차를 절대값을 준 다음에 얘를 어떻게 돼요? 오차 절대값을 합쳐서 n으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차를 절대값을 붙이고 평균을 냈네. 이렇게 돼요. 그죠? 이게 그래서 MAE라고도 얘기하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데비에이션이니까 오차를 MAD 이렇게도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는 MADA로 얘기했으니까 MAE하고 이것도 같은 책에서 뭐 다른 책에서는 같은 의미로 또 해요. 데비에이션이 이탈한 거고 오차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MAE, MAD 우리 MAD 요거 갖고 하면 오차를 절대값을 붙였어요. 제곱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절대 오차 절대 오차 이렇게 쫙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오차를 우리 헷갈리니까 요 파트를 색깔을 좀 칠합시다. 실제 수열을 실제 수열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절대 오차 절대 오차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음, 이렇게 오차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앞에 나왔던 이거 판매량에서 이걸 뺀 값에 절대값을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ABS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요거 하나 딱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로 뭐가 되냐면 이거의 절대값입니다. 0 나왔어. 0이니까 당연히 넣으면 그 다음에 우리 이쁘게 쫙 해서 이렇게 쫙 하면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실제로 그래서 ABS 구했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 민 절대값 값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얘는 평균 낸다.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평균을 구하면 쫙 85.6, 85.6 이게 바로 뭐라고요? MAD 이렇게 되겠네. 이게 MAD 이렇게 쫙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오차인데 백분율 오차 MAP를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MAP 여기다가 MAP 쫙 이렇게 해서 절대 백분율 오차 이게 그러니까 절대 MAP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오차를 이렇게 나왔던 이 절대 오차 즉 절대값은 붙은 요 오차를 이게 절대값을 붙인 또 나오네 절대값을 붙이는 오차를 어, 디맨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디비전을 나눠서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실제 수요에 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요거 갖고 이제 어떻게 돼요? 기간별로 쭉 해서 썸 합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썸 합해서 n으로 나누니까 평균이네요. 그죠? 그래서 오차를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붙이고
절대값을 붙인, 아니요, 오차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오차인데, 얘를 어떻게 돼요? 백분율 오차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퍼센트 오차로 바꾸는데, 퍼센트 오차니까 모분의 모, 어떤 거에 어떤 비율로 나오겠죠. 그죠? 이게. 근데 이제 절대값을 붙이고 평균을 구한 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갖고, 우리 한번 MA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분율 오차, 백분율 오차. 평균 구하기 기간별로 나오니까 쭉 해서 어떻게 되냐면 ABS의 오차를 ABS의 앞에 ABS 구했으니까 절대 오차 즉는 절대 오차를 그 다음에 실제 디맨드의 양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값이 백분율은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일치하니까 0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갖고 쭉 하면 이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APE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뭘 구하냐? 얘는 이제 에버리지네. 요렇게 이제 평균을 구하면 MAP는 22.2%, 보통 15% 정도를 어떻게 된다? 15% 정도를 굉장히 좋은 범위 안의 값으로 보는데 22%면 약간 큰 거죠, 이게. 그럼 우리 내가 여기 오차를 내가 여기다가 0.6으로 안 하고 0.8 정도로 해볼까요? 0.8. 그다음에 여기는 0.2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쭉 하면 아유 쫙 130으로 줄었고 MAP가 어떻게 되냐? AP가 18.8로 줄었습니다. 어유, 디맨드에 지금 1년 동안 디맨드 약 어떻게 돼? 18.8% 정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방향성인 정보가 유일하게 있는 게 뭐였지요? MA, CF이니까. 아, 크게 하고 있구나. 내가 크게. 내가 크게 한 게 아니라 잘못 얘기했습니다. 작게 얘기하고 있구나. 어떤 값에서 뺐을 때 양수값이 나오려면 전반적으로 작게 하니까 1년 동안 내가 전반적으로 CFE가 양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작게 예측했구나. 크게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MAP는 그래서 수요의 디맨드의 약 한 18.8%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가 크게 예측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동평균법에 대한 거 다 했고 딱 쭉 해서 봤더니 이런 것들은 뭐 지수평화법은 다 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추세조정 지수평화법을 한번 이걸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세조정 지수평화법이 제가 시험에 출제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예측가 이게 F1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거를 F1 그 다음에 추세 LT1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TAF 값이 여기 쫙 이렇게 들어오게. 이게 그래서 F1에 대한 것들은 0.3으로 합시다. 우리 0.3 정도로 하고 베타는 추세 평화의 상수 알파는 0.3, 베타는 우리 0.2 정도로 할까요? 0.2. 우리 여기 0.4로 합시다. 0.4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초기 예측값은 690에 10이다. 690에 680에 680을 합시다. 680에 여기는 20 이렇게. 그래서 TAF 값은 어떻게 되냐? 얘는 요거 더하기 요렇게 되겠네. 700.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답이 이제 요걸 구하는 겁니다. 우리 요거 12개월 동안 우리 요거를 구해 봅시다. 요게 답이죠. 파란색이. 그러면 우리 알파가 0.4니까 알파 0.4 요거 알파 0.4 곱하기 알파 0.4 곱하기 액추얼 디맨드 앞기의 실제 수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에 어떻게 돼요? 680 더하기 20이니까 요걸 여기서 넣어주는데 우리 한 번으로 그냥 구하려면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쫙 700 나왔네요. 이게 700 나오고 그 다음에 는 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 추세값을 구해봅시다. 추세값 평활상수 추세 평활상수 0.2 그래서 0.2 이거 곱하기 어떻게 돼요? 같은 기간의 예측값에서 바로 앞에 예측값을 빼주는 거예요. 기간 하에 늘어난 양이네. 추세네. 그죠? 이게. 그래서 베타 곱하기 동기간의 예측값에서 앞기 예측값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1 마이너스의 베타 이렇게 1 마이너스의 베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주소값을 그래서 베타 곱하기 동기간의 예측값에서 전기의 예측값을 빼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에 요 곱하기 앞기의 추세값 이렇게 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쫙 했더니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는 공교롭게도 똑같으니까 이거를 더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720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이제 이거 갖고 바로 쫙 해서 이쁘게 쫙 이렇게 쫙 해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 우리 예측 값하고 실제 값을 TF 값을 넣어서 우리 이걸 넣고 넣은 다음에 바로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해서 제가 쫙 해서 봤더니 실제 수요가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TF 값이 예측값인데, 직선이 어때요, 여러분들? 어유, 야, 이 정도면 뭐 거의 엄청나게 예측치가 좋은 거네요. 그죠? 우리,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거의 예측값을 거의 잘 맞추고 있네요. 우리 오차 한번 볼까요? 오차 한번. 오차, 쫙 해서 봤더니 오차는 어떻게 되냐? 실제 값에서 어떻게 돼요? 이 TF 값을 뺀 값이니까. 요거 갖고 쫙 구분했더니, 이쁘게 착착착착착. 중간에 잠깐 좀 커지긴 했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작게 이제 줄어들면서 괜찮다 이 정도면 이게 괜찮은 형태로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CFE도 한번 전체 합을 내면 CFE가 합을 내면 쫙 했더니 188 정도 이게 그래서 전체 한 18 정도가 되네요. 18 이걸 평균으로 나눠버리면 한 20일 정도, 이게. 그래서 이 정도면, 양수값 나와서 내가 전반적으로 작게 예측하긴 했는데, 어, 실제로 어떻게 되냐? 이게 괜찮다, 예측이. 그 다음에 우리 MAP를 보면, MAP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MAP는 어떻게 되냐? 이게 오차를 절대값을 붙인 값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 여기다가 이 디맨드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 그 다음에 이 나눈 값들을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서 백분율로 비교했네. 자, 그랬더니 여기 똑같으니까 0이 나올 거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 여기는 평균 구하면 되겠죠, 우리가. 짝, MAP. 짝, 2.5%. MAP가 2.5%면요, 거의 퍼펙트 수준입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떻게 된다? 실제 수요의 9개월 동안 약 2.5% 정도, 작게 크게 CFE가 양수값이 나왔으니까 작게 하고 있더라. 이게 CVO보다 2.5% 정도.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 이 방법이요. 그죠? 이게 이제 알파 내가 0점을 얘가 알파를 내가 한번 조정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얘를 한번 0.3으로 한번 해볼까요?
3으로 짝 했더니 2.0. 아, 추세를 내가 약간 더 크게 했더니 MAP 값이 2.0으로 줄었어요. 3.0.33으로 한번 해볼까? 0.33 이렇게 했더니 1.9. 네가 다시 얘를 어떻게 돼요? 0.35로 했더니 1.9 똑같네 얘는. 여기서 0.4 짝 했더니 1.9. 얘 똑같아. 얘는 도리어 0.4 돼가지고 얘를 0.38 짝 1.9 똑같아. 즉 1.9, 1.8 몇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일 때 내가 얘를 어떻게 돼? 0.35로 하면 짝 2.0. 예를 들면 0.42로 하면 짝 1.8. 아, 가치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지금 가치 조정하면서 요걸 갖고 오차가 작아지는 값을 지금 제가 찾는 거예요. 이렇게. 즉 지수평활법과 이 추세조정 지수평활법은 이렇게 알파 값을 조정해 가면서 연구자가 분석자가 이렇게 값을 통해서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예측의 정확도를 고려할 수 있다. 그 값을 찾는 게 역할이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 추세조정 지수평가법도 다 풀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뭘 해보냐, 이게 우리 이제 이걸 갖고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회귀 분석, 회귀 직선. 이게 여러분들 이거 회귀 직선 그릴 때 이게 이거 한번 회귀 직선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거의 직선이네요. 거의 직선 형태로 나오는 이 직선에 이제 우리 이걸 갖고 이제 추세선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세선을 추가합니다. 회기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려면 이걸 숫자로 바꿔야겠죠. 그죠? 숫자로 바꿔서 이제 한번 4, 5, 6, 7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서 나왔더니 이렇게 4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얘 평균 구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얘의 값 자체가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얘를 뭐로 바꿔야 되냐? 시차 함수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런 시차 함수로 바꿔주는 것이 주의사항. 만약에 여기가 연이라고 합시다. 우리 연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연이라고 하고 연도 쫙 해놓고 1989년 1990 90년 1991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값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값이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값이 나오면 이 값을 평균해 가지고 계산해서 회계식을 뽑아내면 벌써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로 바꿔야 된다? 시차. 이 시차 함수를 바꾸자. 시차. 그래서 요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 상태에서 평균 내면 안 된다. 절대로. 이게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상태로 바꿔야 된다. 이 상태로. 이게. 엑셀은 왜 안 바뀌어요? 예. 얘는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그 연도를 반영 안 해서. 그럼 우리 연도를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다시 여러분들. 이게 제가 계산한 회계식하고 여기에서 엑셀이 계산한 회계식하고 어떠한지 좀 한번 우리 비교하겠습니다. 예, 우리 요걸 먼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x, y 쫙 해서 x, y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 y를 구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쫙 해서 구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내가 이제 뭘 하냐면 여기다가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크게. 그래서 평균에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평균 이렇게 됐고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표준 편차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요렇게 표준 편차. 이렇게. 음. 이렇게 표준 편차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우리 공분산을 구해 볼까요? 공분산? 공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곱한값의 평균에서요. 곱한값의 평균에서요.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을 빼주면 어떻게 된다? 공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표준화시킨 공분산은요. 상관계수라 그랬어요. 그죠? 이 같은 말이 뭐예요? 상관계수. 표준화시킨 공분산, 상관계수. 얘는 공분산을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로 곱해서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죠? 0.99636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베타 한번 봅시다. 베타. 베타. 베타를 쭉 해서 봤더니 베타는 어떻게 되냐? 상관계수 곱하기 y의 표준 편차를 x의 표준 편차로 나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371667 이렇게 해서 371667 이런 형태로 이제 쭉 여기 나오게 된 거죠. 요 식에 의해서. 그래서 알파 구해 볼까요? 알파를 쫙 해서 구하면 y는 어떻게 되냐? x의 평균 y의 평균에서 베타 곱하기 x의 평균 쫙 해서 했더니 73209 딱 맞네요. 그죠? 다 구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요게 연도가 그대로 반영된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 이걸 바꿔봅시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바꿔버리면 에버리지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쫙 에버리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어떻게 되냐? 얘도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똑같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그쵸.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됐고 공분사는 곱한 것의 평균에서 어떻게 되냐?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으로 쫙 이렇게 하면 벌써 다 된 거야. 자, 이게 공분사는 잘못 계산했군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요것도 잘못됐네. 공분사는 됐고 표준 편차도 됐고 이렇게 음.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1, 2, 3, 4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회기식이 37167에 6708 절편 바뀌네요. 그죠? 이렇게 절편이 바뀌는 그런 형태의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주의해야 된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방법 여기가 연도로 바뀌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0
다시 한번 1989년, 1989년, 그다음에 1990년. 자,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갖고 쭉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하면 여기가 뭐야? 응?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 어떻게 되냐? 값이 달라진다. 이게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걸 갖고 주의해서 해야 된다. 여기 벌써 바로 이 절편 알파 값, 베타고 알파 값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우리 요거는 뭐로 해야 된다? 아까 했던 대로 1, 2, 3 이렇게 시차로 바꾼 상태에서 우리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하면 똑같습니다. 이제 가지 저기 회기식이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67806에 37167, 37167, 67806 이렇게 딱 맞게 되어오겠죠. 그죠? 어쨌든 여기에 시차 이거를 이상한 거로 들어가 있을 때 월화수목금 토일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간에 4월달, 6월달, 뭐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중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4월달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건 항상 T1, T2, T3 이렇게 시차를 바꾼다. 요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이제 또 우리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승법 계절 모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승법 계절 모델. 승법 계절 모델. 총수요가 주어져 있는 거하고 총수요가 더 주어지지 않은 수요에 대한 것들을 우리 승법 계절 모델을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우리 승법 계절 모델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 이런 형태의 1차년, 2차년, 3차년 예측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분기가 4차년도를 우리 1800으로 승법 계절 모델 4차년 총수요가 1800으로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다. 1800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라면 1800 주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게 승법 계절 모델로 우리 어떻게 문제를 풀까? 이제 해봅시다, 우리. 자, 그래서 우리 평균 계절 지수 계절 지수를 뽑아 봅시다. 계절 지수. 계절 지수를 이제 어떤 형태로 뽑냐면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한번 내가 여기다 평균을 구할게요. 내가 여기다가 평균 짝 평균. 그래서 계절 지수는 어떻게 되냐는 얘 나누기 평균. 그죠? 이렇게 평균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 책에서는 전체 3차년의 평균을 했잖아요. 그 방법 쓰지 말라 그랬죠. 그죠? 왜 그 방법을 쓰면 안 될까요? 전체 수요를 전체 12개월의 12기간의 이 수요를 평균을 구해가지고 각각의 분기별 개별 수요를 하나의 특징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1차년의 수요는 1차년의 수요로 그래서 이렇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고 여기다가 똑같이 똑같이 음, 똑같이 구한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내고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제 평균 계절 지수
평균 계절 지수는 평균 계절 지수는 쫙 해놓고 이제 어떻게 되냐? 에버리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 풀었어요. 문제 이제 어떻게 돼요? 1800을 분기 수요를 나눠야 되죠. 한 분기에 평균씩 얼마가 나온다? 평균의 0.25, 평균의 1.57, 평균의 1.19, 평균의 1.0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거 나누기 4 이렇게 되면 450이네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쭉 예측값은 이제 어떻게 답은 우리 답은 구하는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요거 검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합을 하면 얼마 된다 그랬어요. 1800이 안 나오면 계산 오류. 1800. 딱. 승법 계절 모드 끝났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형태로 하라 그랬냐면, 총수요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회기식을 통해서 총수요를 구한 다음에 승법 계절 모델을 구해보자. 이게, 이건 이제 주어진 거죠. 주어진 수요가 되고 1800이 이제 주어진 수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수요를 회기로 이제 우리 내가 추정하는 거예요. 회기로 추정하는 거. 지금 두 번째는 회기로 추정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기로 추정하는 것들. 회기를 추정하는 방법은 쭉 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회기를 추정하면 우리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요거하고 요 세 개만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침 넣고 이제 요거는 합이니까 옆에다가 좀 표시를 하게 하고 12기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기간이 1년에 4분기니까 12구간으로 구분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기간, 여기는 기간, 그 다음에 여기는 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거 갖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쭉 해서 여기다가 이걸 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수요가 요동을 치는 형태의 수요에서, 이렇게 요동을 치는 수요에서 이 분홍색, 저 주황색 저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 예측을 한번, 예측 수요를 한번 내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측 수요를, 수요에 대한 것들 기간별로 나올 때 R제곱이 0.23 나왔고 다음과 같이 오차가 되게 크다라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 방법 좋은 방법이 아니다. 총수요의 예측값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총수요의 우측과 총수요 즉 4차년 4차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 14, 15, 16에 대한 수요 이거에 대한 합을 구해야 되니까 기간별로 구해서 합을 구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총수요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크게 발생하니 그래서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방법은 이렇게 해서 기간 1, 기간 2, 1차년, 2차년, 3차년에 대한 기간하고 총수요잖아요. 그죠? 기간하고 수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세 개로 갖고 하면, 어,
전체 오차가 적게 나타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추가하면 쭉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기식도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 이렇게 이 회기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오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 갖고 우리가 회기식을 하겠다. 이게 그래서 총수요를 구해볼까요? 이거 우리 이제 여기서 너무 쉽죠. 이제 XY. 그래서 요거 갖고 바로 곱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쭉 곱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평균 구하면 되겠죠. 평균. 그래서 우리 옆으로 이동합시다. 자, 해서 여기다가 평균 쫙 해서 에버리지 쫙 해고 이렇게 예,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준 편차 주어지고 공분산 보겠습니다. 공분산 쫙 했더니 공분산은 어떻게 되냐 어, 곱한 것의 평균에서 x의 평균 곱하기 y의 평균 쫙 했더니 양수값 나오네요. 우상향이네. 그죠? 이제 상관할까요? 상관계수. 상관계수를 뭐라고 한다고? 표준화시킨 공분산. 그죠? 표준화시킨 공분산.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눕니까?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로 나눠요.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베타 봅시다. 베타를 보면 베타는 상관계수를요. 상관계수 상관계수 나누기인데 상관계수 곱하기 y의 표준 편차를 x의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죠. 델타 x 델타 y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28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알파 절편 구해 봅시다. 절편 알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 어, y의 평균에서 빼기 베타 곱하기 x의 평균 이렇게 쫙 했더니 볼까요? 맞나? 맞았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 몇을 집어넣어야 돼요? 4를 집어넣으니까 총 수요는 어떻게 돼요? x에다 4를 집어넣으니까 총 수요는 이거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절편 이렇게 되겠네요. 170667이네요. 여기다가 우리 잘라가지고 우리 올라갑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나는 여기 총수요를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왔던 회기식의 총수요의 이해를 몇으로 나눈다? 평균 4로 나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4를 나눠서 4 나눠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하겠다. 쫙. 170667 딱 맞고 이렇게 95, 670, 511, 428 이렇게 해서 우리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승법 계절 모델 예측의 정확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꼭 이 영상 좀 보고 이렇게 준비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냥 여러분 어때요? 하루면 그냥 하루도 안 걸리겠죠. 이 정도 공부하는데. 시험 범위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시험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